안녕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의 문상명 연구위원입니다. 한독립지당의 지당은 북쪽 지방의 방언으로 얼음절벽을 의미합니다. 사슴떼가 여름에 이 안에 들어가 등해를 피하는데 덕립이란 사람이 그 입구를 지키다가 사슴을 많이 잡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을 올랐던 조선시대 선비들은 오시천을 지나면서는 나무도 없고 호랑이나 표범과 같은 맹수를 보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주로 담비, 오소리, 족제비, 다람쥐, 박쥐 등이 서식하는데 특히 담비, 오소리, 족제비 등이 많고 사냥꾼들의 주요 사냥감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백두산 하면 산삼이나 호랑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산삼은 백두산 정상 부근보다는 화피덕, 서수라덕, 백덕 등의 나무가 우거진 삼나무 숲에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덕은 높고 평평한 지형을 말합니다. 호랑이 역시 먹이가 풍부한 곳에 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백두산 기행을 쓴 그 어느 사람도 호랑이를 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남쪽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담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백두산에는 담비, 그 중에서도 검은 담비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담비는 백두산 일대와 만주 지역에 서식하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로 족제비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족제비에 비해 귀가 다소 작은 데다가 뾰족하고 덩치는 두세 배가량 더 큰 동물입니다. 세계적인 모피용 동물 가운데 하나이며 그중 가장 높은 모피 가격을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담비 모피를 귀족들이 애용하는 상급 모피였고 특히 흰 담비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로도 키웠다고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흰 담비를 아는 귀족 여성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1640년에서 50년대 러시아가 해룽지ang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청과 전쟁이 일어난 원인도 바로 이 담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군은 연고탑성의 앙방정경으로 임명된 사루우다 장군을 도와 1654년과 58년 두 차례 나선 정벌에 참여하였습니다. 1차에서는 병급 장군이 이끄는 100여 명의 조총 부대가 송화강 유역에서 러시아 수군을 축출하였고 2차에서는 신류 장군이 함경도의 총포수 250여 명을 거느리고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에서 러시아군과 맞서서 승리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청나라에 파병하였고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러시아는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1654년 효종시기 기록이 등장하는데 임금이 나선이 어디냐라고 묻자 연고탑 옆에 별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선입니다 라고 답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아라사, 노국, 로소아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러일전쟁 때 일본에서 만든 정로화는 러시아를 정벌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나선 정벌에서는 조선군뿐만 아니라 연고탑 지역의 혁철, 허저라고도 하고요. 달다리, 솔룬, 삐아커, 어룬춘 등의 부족도 동원되었는데 그들의 경제활동에서 담비는 매우 중요한 생산품이었습니다. 신료 장군은 전쟁 중에 북종록이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 가운데 청의 사루우다 장군이 담비의 가죽인 초피를 차지하기 위해 적선을 불태우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선에 숨어있던 적병들이 사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북경 부원수가 이를 질책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적의 배에 가득한 초피는 당시 하천을 통해 운반하고자 했던
교역품으로 추정됩니다. 높은 경제적 가치에 사르우다 장군이 사역을 보였던 것입니다. 담비가죽은 중국의 동북방 지역과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서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고 무역품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의 예전 의장 조항을 보면 계급에 따라 착용하는 복장과 그에 따른 재료가 기록되어 있는데 담비가죽은 정삼품, 당상관까지만 착용이 가능했고 함부로 매매할 수 없는 물건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가운데는 인조가 보낸 부의에 대한 답례로 금나라 왕이 검은 담비가죽 10장과 인삼 10끈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일본에 방문했던 통신사의 기록 가운데 일본의 관료가 부를 자랑하기 위해 담비가죽 10벌을 겹쳐 입고 사신들을 맞이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더웠을 텐데요. 그 상징성이 정말 대단했던 듯 합니다. 17세기 러시아에서는 국가 재정의 1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귀한 몸값을 가진 담비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흑룡강을 기점으로 송화강을 따라 지속적으로 남하하였고 청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나선 정벌 당시 러시아군의 배에 적재되어 있던 재물은 대부분 초피류, 즉 담비의 가죽이었습니다. 이 초피는 중국 동북 지역의 송화강, 목단강, 흑룡강 유역의 혁철족, 즉 허조족들이 사냥한 담비였습니다. 나선 정벌 당시 신류 장군은 허조족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북정록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현재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55번째에 속하는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진 소수민족입니다. 흑룡강성 지아무스시 아오치춘에 여전히 물고기 가죽과 담비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전통을 이어 생활 양식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허조족 마을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곳에 답사를 갔을 때 물고기 가죽 제작 장인인 요종메이 씨로부터 담비 가죽이 매우 귀중한 생산 물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북피아 양계만리 일람지도에는 허전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허저국, 사람들은 물고기를 먹네. 남자는 코에 사슬을 꿰고 여자는 귀에 사슬을 거네. 신분이 높은 사람은 금은을 입은 옷을 입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가죽옷을 입는다네. 지도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신류 장군은 자신이 정쟁을 통해 만난 민족과 그들의 문화가 매우 인상 깊어 그것을 기록했고 100년 후의 지도에 그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류 장군은 허저주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견부락 지역은 왈가 지방과 연해에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만약 그곳 땅끝까지 간다면 바닷가가 된다고 하고 이곳과 서로 떨어지기를 무릇 수개월 일정이라고 한다. 그곳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모르고 오직 물고기로 생활을 한다. 또한 적들이 왕래하는 첫 길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적이 오면 그들에게 붙어 살고 또 적이 물러가면 청나라에 붙는다고 하니 그 몸가짐이 간사하여 향배가 무상하기 이를 데가 없다. 지금 청군 진중에 나타난 자가 많다고 하나 아직까지 이곳으로 기순하지 않은 자도 역시 적지 않다고 한다. 신류 장군이 전쟁 중에 만났던 이 견부락은 바로 지금의 허저주입니다. 이 지도는 1737년 당빌이 제작한 로얌드 꼬리, 즉 조선 왕국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한반도를 그린 최초의 서양 지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스페인 상하원 합동 영서를 마치고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소개받았던 바로 그 지도입니다. 당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고 하여 국내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 지도는 18세기 초 청나라 강희제의 명에 따라
중국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이 제작한 황허 전람도의 한반도 부분을 모본으로 하여 그린 지도입니다. 황허 전람도는 중국 최초로 서양 근대의 지도 제작법에 따라 제작한 지도입니다. 그 의미가 크고 당시 국토를 통일한 청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실의 수석 지리학자였으며 지도 제작자였던 당빌은 황허 전람도를 저번으로 여러 종류의 지도를 제작했고 173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신중국 지도처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지도 42장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31번째 지도가 바로 이 조선왕국도입니다. 이후 이 지도는 영어로도 번역되어 100년 넘게 중국과 조선 지도의 모본이 되어 전 유럽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의 사파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서양의 지도는 보통 지도의 여백에 사파를 그립니다. 대부분 그 해당 지역의 상징물을 그리는데 이 지도에는 한 노인이 무언가를 손에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은 그동안 고려의 인삼이 서방에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지도의 모본인 황허 전람도를 제작할 당시 측량에 참여했던 서양 선교사가 인삼을 먹었다라는 기록을 이유로 노인의 손에 있는 그 물건을 인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언뜻 보면 인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노인이 인삼을 쥐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물의 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면 그것이 동물이라는 것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3마리의 동물은 노인의 상체 길이와 비슷한 크기고 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며 4다리와 긴 꼬리를 가진 길쭉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담비와 꼭 닮아 있습니다. 바로 담비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의 손에는 유명한 고려 인삼이 아니라 담비가 있을까요? 이 지도를 그린 서양 선교사는 청나라 사람들과 함께 만주 지역과 백두산 북쪽 지역을 답사하고 측량하였지만 조선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정작 조선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선에서는 너무 상세하지도 않지만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지도를 건넸고 결국 서양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파악했던 만주 지역과 백두산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였던 담비를 조선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지도 사파에 그려넣은 것입니다. 옛 지도는 당시 그 공간을 보고 경험하였던 사람의 직접적 생각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 들었던 간접적 경험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로암드 꼴이라고 하는 조선왕국도는 당시 중국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상당 부분 반영하며 서양 선교사가 직접 보았던 한반도 북부 지역의 특징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을 인삼의 나라가 아닌 담비의 나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옛 지도는 멋과 예술적 향취를 모두 담고 있어 회화적 가치가 뛰어난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공간의 정보도 입체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특히 제작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적 인식이 이미지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나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또는 보고 관찰하여 느꼈던 지역적 성질과 당대의 인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료로서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활용될 때 역사상을 해명해 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옛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에 대한 허용입니다. 지도를 만든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기도 하고 강조하고 싶은 장소성을 크게 부각하여 그리기도 했습니다. 옛사람의 세계관과 공간관이 투영되어 있는 이 지도는 현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공간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텍스트만으로 공간의 역사성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옛지도의 이미지에 텍스트로 된 사료가 더해질 때 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 옛사람의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공간 위에 초월한 시간이 켜케이 포개어져 옛지도 한 장, 그 빛나는 가치가 큽니다.